자, 연역과 귀납에 대해서 이 차이를 갖다가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연역이 논리적 필연성에 관한 강제라고 한다면 귀납은 어떤 경우에도 필연성 강제가 아니다. 이 차이를 이제 잘 구별해야 됩니다. 자, 연역에서는 전제는 결론이 성립하는 걸 필연적으로 보증해 줍니다. 이에 반해 귀납에서는 전제는 단지 결론이 성립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지지해 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제가 결론을 갖다가 경험적으로 지지해 주는 일반화의 정도에 관한 추론이 바로 귀납입니다. 자, 연역이 필연성 보증이라고 한다면 귀납은 전제가 결론이 성립하는 걸 경험적으로 지지해 주는 그 일반화의 정도에 관한 추론이다. 요거를 아주 잘 구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역은 전제에 없는 것이 결론에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귀납은 전제에 없는 것이 결론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연역에서는 전제에 없는 것이 결론에 어떤 경우에도 나타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연역은 전제에 없는 것이 결론에 어떤 경우에도 나타날 수 없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어떤 그 포인트입니다. 근데 귀납은 전제에 없는 게 결론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요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연역은 필연성에 관한 거니까 필연성은 어떤 경우도 예외를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납에서는 필연성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귀납을 갖다가 실패한 연역이다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연역은 전제가 결론이 성립하는 것을 100%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추론인데 귀납은 전제가 결론이 성립하는 것을 단지 경험적으로만 지지해 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역이 논리적 강제에 관한 거라면 귀납은 경험적으로 지지해주는 일반화의 정도에 관한 추론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표현했을 때 100분의 100은 1이고 100분의 0은 0이에요. 연역은 1 아니면 0의 세상인데 귀납은 항상 0보단 크고 1보단 작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귀납은 전제에 없는 게 결론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제에 없는 게 결론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인덕티브 립, 즉 귀납적 틈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전제 없는 내용이 결론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이 사이에 틈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학에서 확률이 1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이 100% 확실하게 발생한다는 걸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수학에서 확률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그 사건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100분의 100은 1이니까 확률이 1이라는 얘기는 사건의 확률이 1이라는 얘기는 그 사건은 100% 확실하게 일어난다. 100분의 0은 0이니까 어떤 사건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귀납에서는 100%라고 하는 것, 0%라고 하는 것은 배제가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귀납에서는 필연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확률이 만약에 0.999999999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를 뜻합니다. 이게. 근데 확률의 값이 0.000000001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그래서 사건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과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요. 연역은 그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거나 그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귀납에서는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적 가능성이 높다, 중간이다, 낮다, 매우 낮다, 매우 높다 이렇게 정도로서 표시해 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전제가 결론을 지지해 주는 정도가 매우 높거나 중간이거나 낮거나 매우 낮거나 이런 식의 정도로 우리가 그 지지를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역에서는 필연적으로라고 하는 부사, 반드시라고 하는 부사가 쓰이지만 귀납에서는 뭐뭐일 것 같다라고 하는 가능성으로서의 표현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역은 반드시라고 하는 필연적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 쓸 수 있지만 귀납에서는 뭐뭐일 가능성, probably, likely와 같은 부사를 쓸 수 있다는 것, 그걸 잘 구별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귀납에서는 전제가 결론이 성립하는 걸 단지 개연적으로, 가능적으로 지지할 뿐, 필연성을 강제하지는 못한다고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2654종의 뱀들을 갖다가 다 관찰해 봤는데, 뱀들은 알을 통해서 새끼를 낳았습니다, 이게. 그럼 2655번째 우리가 아나콘다라고 하는 뱀을 관찰할 때 아나콘다는 어떻게 출생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까지 2654종의 뱀들이 다 알을 통해서 새끼를 낳았으니까 알을 부화시켜서 이제 새끼를 낳았으니까 뭐 아나콘다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알을 통해서 새끼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나콘다는 2654종의 뱀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출산을 한다는 거죠. 즉, 직접 새끼를 낳아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2654종의 뱀들이 알을 통해서 새끼를 낳았다고 해서 2655번째 우리가 관찰하게 될 아나콘다도 반드시 알을 통해 새끼를 낳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나콘다 역시 알을 통해 새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론했는데 실제로 경험적으로 관찰해 봤더니 아나콘다는 직접 새끼를 낳았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살무사에게도 해당이 돼요. 살무사도 직접 새끼를 낳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까 균합적 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전제 없는 게 결론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2654종의 뱀들이 다 알을 통해서 새끼를 낳았는데 2655번째, 2656번째 관찰하게 될 살무사는 직접 새끼를 낳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귀납적 틈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귀납은 전제가 결론이 성립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지지해주는 일반화의 정도에 관한 거고 이 일반화의 정도는 확률적으로 얘기했을 때 P의 값이 0보다는 크고 항상 1보다는 작다. 이렇게 지지 정도에 관한 일반화로 표시할 수 있다. 자, 1930년 월드컵이 개최돼서 우리는 지금까지 22번의 월드컵이 개최됐어요. 그래서 1942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열리지 못했고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기 때문에 1946년에도 월드컵은 못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딱 2번이 못 열렸는데 이건 이제 전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든 간에 지금까지 22번의 월드컵이 개최되었고 유럽에서 12번 우승했고 남미에서 10번 우승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23번째 월드컵이 2026년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러면 2026년 북미에서 개최되는 이 월드컵의 우승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22번의 월드컵이 열렸는데 유럽에서 12번, 남미에서 10번 우승을 했으니까 23번째 북미에서 열리는 월드컵에서도 유럽 아니면 남미가 우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도 23번째 월드컵 때에도 유럽 아니면 남미가 필연적으로 반드시 우승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얘기해야 되지.
그런데 아시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는 이제까지 한 번도 우승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23번째 열리는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요 4개 대륙은 우승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이 4개 대륙에서 절대로 우승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승한다 하고 우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구별해야 되듯이 또 절대로 우승하지 못한다 하고 우승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건 우리가 구별해서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납에서는 전제는 결론이 성립하는 걸 경험적으로 지지해주는 일반어의 정도에 관한 추론이지 필연성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월드컵이 열리고 나서 독일은 조별리그에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도 없고 또 이제까지 2018년 이전까지 독일은 아시아 국가들한테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이게. 근데 2018년에 독일은 한국과의 어떤 경기에서 2대0으로 졌어요. 그리고 독일은 조별 탈락이라고 하는 첫 번째 경험을 하게 됐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과 독일이 축구 경기를 하기 전날 독일에서는 뭐 5대0으로 이기지 않느냐, 뭐 폭죽이 쏟아질 것이다. 온갖 참 화려한 수식어가 많이 동원됐는데 그만큼 이제 한국을 얕잡아보고 그 경기에 임했는데 경기 결과는 전혀 뜻밖으로 나타났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독일을 갖다 월드컵에서 꺾은 첫 번째 국가는 한국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독일이 이제까지 조별리그를 갖다 다 통과했는데 한국에 지는 바람에 조별리그도 통과하지 못했고 또 아시아 국가한테 진 첫 번째 이제 나라가 됐다 이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브라질을 갖다가 상대로 축구를 해가지고 이긴 나라는 한국뿐이 없어요. 우리 한국이 친선 경기 때 김도훈이가 골을 넣어가지고 1대0으로 이긴 그 적이 있었죠. 그래서 브라질이 역대 5회 우승국인데 그 브라질을 갖다 꺾은 첫 번째 아시아 국가는 한국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은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죠. 그렇지만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다 승리했고 미국 독립전쟁 때도 승리하고 스페인과의 전쟁에서도 다 이기고 그랬는데 유일하게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은 첫 번째로 패배를 당했다. 자, 데이비드 휴먼 우리가 태양이 떠오르는 걸 수억 번 목격했다고 하더라도 내일 태양이 필연적으로 뜨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이 떠오르는 걸 갖다가 수억 번 확인했다고 해서 내일 태양이 필연적으로 타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태양이 핵융합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에너지를 갖다가 방출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태양은 필연적으로 내일도 핵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갖다가 방출한다. 이렇게는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의 수명이 보통 100억 년인데 태양은 앞으로 50억 년이 있으면 이제 죽을 운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태양이 떠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하지. 내일 태양은 반드시 뜬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자, 1830년대부터 1905년까지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어요. 하지만 한때 확실했다고 해서 미래에도 그렇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두 번의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미국은 세계를 갖다가 지배하게끔 이제 위상이 변했어요. 그래서 유럽은 이제까지 세계를 지배해 왔는데 두 번의 전쟁을 겪으면서 세계의 중심 무대를 미국에게 뺏기고 말았다 이 뜻이에요. 하지만 미국은 또 냉전 시대에 소련과 더불어서 두 개의 강력한 어떤 리더 국가였지만 이제 또 미국을 위협하는 새로운 경쟁자, 즉 중국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미국은 떠오르는 새로운 잠재적인 경쟁자 중국과 아주 힘겨운
투키티데스 함정 관계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이 투키티데스 함정에 있어서 누가 진정 승자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가능적으로는 대답할 수 있을지만 논리적인 어떤 필연성으로 대답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귀납 추론은 전제는 결론이 성립하는 것을 단지 경험적으로 지지해주는 일반화의 정도에 관한 추론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귀납적으로 추론해 갈 때 몇 가지 조심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불충분한 증거를 갖고서 결론을 함부로 내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증거 자료가 너무 빈약한 상태에서 결론을 내리게 되면 결론의 신빙성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증거가 지극히 부족한 상태에서 결론을 갖다 내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경계될 것은 너무 한쪽으로 쏠린 자료들, 한쪽으로 치우친 증거를 갖고 결론을 내리는 건 위험해요. 왜냐하면 한쪽으로 치우친 증거는 대표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 우리가 편식증에 걸리듯이 마찬가지로 귀납에서도 우리가 자료를 갖다가 한쪽으로 치우친 자료들만 가지고 결론을 내리면 결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결론은 대표성이 없고 한쪽으로 치우친 자료에 입각해서 내린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 뜻이에요. 자, 세 번째는 우리는 전체 중에서 해당하는 것과 전체 중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을 반드시 구별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귀납에서는 우리가 필연성이 배제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국인들 중에서 김치를 먹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되지 모든 한국인들은 다 김치를 먹는다 이렇게 우리가 필연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독일인들이 나치를 반대한 것도 아니고 모든 독일인들이 나치를 찬성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나 아렌트는 모든 독일인들은 잠재적으로 다 나치였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런 한나 아렌트의 이런 주장은 지나치게 성급한 일반화다. 그래서 성급한 일반화에 오류를 갖다가 우리가 저지르지 않으려면 전체 중에서 해당하는 것과 전체 중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항상 구별해서 말해야 된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자, 성급한 일반화에 오류를 저질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중에서 얼마만큼 해당이 되고 전체 중에서 얼마만큼 해당이 되지 않는지를 구별하는 변별력이 요구된다 이 뜻이에요. 흡연자가 모두 폐암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흡연을 했다고 해서 폐암에 전혀 안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흡연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폐암에 걸리는데 그러면 흡연자들 중에서 폐암에 걸리는 그 가능성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흡연자들 중에서 한 23% 정도가 폐암에 걸리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흡연자들을 갖다 하나하나 경험적으로 확인하면서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몇 퍼센트 정도가 폐암에 걸리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전제는 결론이 성립하는 걸 경험적으로 지지해주는 일반화의 정도로 이렇게 표시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적 증거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신빙성이 있지만 경험적 데이터 없이 단지 감으로 내린 결론은 별로 신빙성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이렇게 구별해서 얘기합니다. 전체 중에서 해당하는 정도가 몇 프로냐 라고 하는 것. 자, 히틀러는 나의 투쟁에서 유대인들이 세계 금융을 지배함으로 인해서 세계 지배를 연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히틀러는 유대인에 대해서 공부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유대인에 관한 여러 가지 떠도는 소리를 갖다가 종합해서 이렇게 너무 두리뭉실하게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유대인이 금융업에 종사한 것도 아니다. 히틀러는 아무런 경험적 근거도 없이 유대인의 세계 금융 지배가 모든 악의 근원, 그러니까 독일이
바로 이 유대인의 어떤 세계 금융 지배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히틀러의 주장을 갖다가 뒷받침해 줄 만한 경험적 증거들이 너무 빈약하다 이 뜻이에요. 예를 들면 뭐 로스차일드 가문은 영국 영란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다 합법적으로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이렇게 받은 거지. 뭐 로스차일드 가문이 뭐 세계를 지배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뭐 미국 월가를 갖다가 움직이는 건 다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월가 중에서 어떤 유대인이 도대체 금융을 지배하느냐, 이렇게 그 구체적인 어떤 자료를 제시하려면 그 자료가 지극히 신빙성이 없다. 그저 감으로 일반적으로 떠도는 소리를 갖고 이렇게 얘기한 거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검지 않다고 해서 그게 흰 것은 아니다 이 뜻이에요. 검지 않다라는 얘기는 파랄 수도 있고 노랄 수도 있고 우리가 힐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지만 우리는 검지 않다고 해서 모두 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귀납은 일반화의 다양한 정도를 말하지 흑 아니면 백 이걸 강요하는 게 아니다 이 뜻이. 즉 모 아니면 도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히틀러는 우리 독일에는 애국자 아니면 다 매국노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라를 비판할 수도 있어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를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는 애국자다 매국노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흑백 논리에서 재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흑백 논리의 오류를 갖다가 피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